네, 자, 2018년 국회직 9급으로 기출외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직 같은 경우는 기타 직렬 중에서도 독해 텍스트가 좀 긴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평소에 일행직 문제만 풀어왔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일행직도 독해 지문 길이가 길어지는 추세니까 훈련용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띄어쓰기는 평이하게 나왔는데 다만 이게 미리 이게 합성해서 등재됐다라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선지가 있어서 좀 짜증이 났을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꽃 중에 꽃이라고 할 때, 자, 포인트 중에다가 의라는 조사는 붙여 쓰는 게 당연하죠. 자, 그래서 명사 중에다가 그리고 조사 의는 당연히 꽃과 띄고 의는 붙여 쓰는 게 당연한데, 자, 2번에 별표. 자, 2번은 뭘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죠? 합성어로 등재되었다를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합성어나 파생어. 그래서 합성어나 파생어로 사전에 올라간 단어는 이제 띄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들어오다와 단연가는 자, 이렇게 어떤 단체의 구성원이 되다라는 뜻으로 올라가고 동사로, 그 다음에 단연가는 명사로 올라갔어요. 그럼 사전에 올라간 복합어들, 합성어나 파생어는 익히는 게 좋겠죠. 볼 때마다. 여러분 이거 들어오다랑 단연간이랑 일행직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단어죠. 기출에서 못 본 단어잖아. 그러면 최근에 기타 직렬에서 나온 이런 어휘는 이렇게 습득해놔야 언제 또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아무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무것도 자 등재된 단어입니다. 대단하거나 특별한 어떤 것. 그래서 3번도 별표. 그래서 띄어쓰기 문제 낼 때 쟁점이 이렇게 복합어가 되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4번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니 심보가 참 못된 친구다, 나쁘다라는 의미죠. 심보가 고약하다 이런 의미일 때는 합성, 등재된, 못된을 쓰도록 합니다. 근데 보면 지나치네, 어렵네, 뭐가 평이하다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정답이 평이해. 왜? 여러분 이거는 일행직 기출에도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제 기본서에도 부정 표현의 띄어쓰기라고 해서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 교재를 쓰더라도 안 되다와 못 되다를 띄어쓰는 경우와 붙여 쓰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2번이나 3번은 몰랐을 수도 있으나 하지만 출제자도 뭐는 기대한 거지? 4번은 알지? 이러고 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못 되다를 이렇게 붙여 쓰는 경우는 언제? 고약하다. 요런 의미일 때. 자, 그 다음에 5번. 가까워지기 는커녕 할 때 는커녕은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좀 지나치게 길어서 불안하죠. 하지만 는커녕은 조사라서 붙였습니다. 가까워지다도 가까워지다라는 피동 표현에서 등재돼서 이제 한 단어예요. 가까워지다. 거기에 조사 붙이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여러분 2번은 뭐 나왔죠? 네, 단위어가 나왔네요. 우리 오늘 기출 수업할 때도 단위어 나오는데. 자, 그래서 단위어는 우리가 어휘 중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꼭 암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면 죽은 옷이나 그릇 따위를 10벌 묶어서 버섯 10죽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오징어 12마리라고 했는데 오징어는 이렇게 20마리씩 세고요. 12마리가 아니고 왠지 12마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뭐가 있어 보이지. 자, 근데 오징어는 20마리씩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오징어 한 축, 20마리. 예,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쾌, 북어 20마리 또는 엽전 10량. 이런 거는 다 맞는 선지잖아요. 그러면 보는 김에 이렇게 익혀주고. 자, 우리 기와 이천장 제가 수업할 때 얘기했죠. 기와집 지으려면 한 채만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00장 정도는 그냥 들어간다고. 자, 그 다음에 자 쪼갠 장작 100개비 강다리. 그 다음에 생선 10마리나 미역 10장 요렇게 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 우월한 어휘 한자에 단위어에 들어갔던 단어죠? 제가 낸 줄 알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3번은 금오신화예요. 보고 이 작품이 뭐다라는 걸 알았다면 웬만큼 문학 공부를 한 거야. 교과서 문학 작품을 정리했을 때 마지막 부분에 이게 나오거든요. 박생이란 이름 보고 알 리는 없고. 그렇죠? 요 마지막에 너희 이웃집 아무개 씨는 장차 뭐가 될 거다? 염라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어디다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누가 꿈에서 염라국을 가보고 그리고 염라대왕이랑 막 토론하고 그리고 내 자리를 당신이 물러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온 거예요? 남염부주지. 자, 그래서 금오신화 누가 썼죠? 김시습.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는 책에 그 안에 들어있는 소설 중 남, 염라국을 갔으니까 부주지라는 소설입니다. 남염부주지. 자, 그래서 올해 EBS에 나오더니만 여기 나오네요. 제가 국가직 모의고사 때도 냈죠. 그래서 EBS에 나온다면서. 자, 그래서 원래 금오신화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작품은 뭐예요? 뭘까요? 만복사 저폭이랑 그래서 이생규장전 요 두 개. 그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교과서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생규장전하고 만복사 저폭이는 많이 알아. 근데 그 외에 남연부주지라든가 용궁 다녀온 용궁부연록이라든가 아니면 취후부 벽정기, 옥황상제 만나는 이야기 이런 건 생각보다 많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금오신화 안에 들어가 있는 작품들 알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봐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래도 아는 작품이면 조금 더 반갑고 안정감이 들고 좀 더 빠른 독해 가능하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 박생이 지금 스스로 죽을 걸 예감했죠. 예감하고 어디로 갔겠구나라는 걸 마지막에서 알 수 있지? 아, 염라국에 가서 염라대왕 됐겠네. 자,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등장인물의 삶의 태도. 자, 이 생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염라국으로.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끔찍한 게 아니라 갈 만한 곳으로 가는 거죠. 다음 세계로.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자성어 중에 자, 생기사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난 이거 모르는데 싶으면 틀리는 걸까? 생기사기를 몰라서 틀리는 걸까? 나머지를 몰라서 틀리는 걸까? 네, 우리 객관식엔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자, 정답을 모르면 뭐 할 기회가 있지? 오답을 소거할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생기사기를 내고 나머지가 다 희귀했냐? 위에 있는 세 개는 모르면 그냥 한자를 아예 내려놓은 거지. 성 아예 안 본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세 개는 필수 성어고, 그리고 좀 낯설 만한 성어가 이 두 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알아두도록 하죠. 생기사기에서 사자가 들어갔잖아. 나라면 얘 사자만 보고도 얘 잡겠다. 그쵸? 죽었네! 이렇게 하면서, 그쵸? 자, 그래서 생기사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죽는 것이 원래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귀, 귀자가 뭐죠? 돌아갈 귀라고 해서 그래서 죽는 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죠? 그럼 여러분 문제를 제가 즉석 출제해보죠. 자, 우리 현대시 중에 딱 이걸 주제로 가지고 있었던 기출작품이 있었어요. 교과서 필수작이기도 하고 맞아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 나오고 얘를 똑같이 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겠다고 하는 그 현대시도 요 주제로 그대로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조이불망. 여기에 조자는 낚시질 조자예요. 그래서 자, 낚시질은 해도 망, 그물로 잡지는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나 정도를 지나치진 않겠다. 여러분 낚시하면 몇 마리 잡지? 한 마리. 나는 욕심이 없어서 낚시로 한 마리 낚기는 해도 뭐는 안 해? 그물로 다 잡지는 않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여러분 4번은 비문학 독해 문제인데요. 비문학 독해 중에 유형. 자, 뭐죠? 내용 일치에 무슨 발문? 긍정 발문, 부정 발문. 네, 부정 발문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 빼고 다 참이죠. 자, 그럼 여기서 선지를 먼저 보면서 변별적으로 자꾸 반복되지 않을 이 문장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딱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변별 키워드를 잡도록 합니다. 자, 변별 키워드 잡았죠? 저랑 독해하던 분들. 자, 나랑 얼마나 일치하나 한번 볼까?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새로운 시각과 독특한 해석 능력의 괄호. 자,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묶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천재성의 징표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 창의성. 창의성은 세모 칠까요? 천재성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후천적 물결.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창의성이니까 비범한 아이디어 물결. 그 다음에 창의성 세모. 그 다음에 4번 예술가의 영감 밑줄은 동그라미와 세모를 둘 다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천재성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창의성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창의성, 얘는 창의성과 천재성 이러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글을 보기도 전에 글의 대략적 내용을 간파할 수 있어요. 자,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겠구나. 천재성이랑 창의성을 비교대줘야 하겠네. 그죠? 자, 그리고 모차르트는 천재성. 자, 여러분 동그라미 세모는 했지만 얘네는 주력 키워드라 공통 키워드나 다름없어. 그래서 얘를 보면 글은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이 선지를 바로 찾기는 어려워.
그래서 제가 색을 먹인 데는 오히려 동그라미 세모가 아니죠. 보이죠? 동그라미 세모는 공통 키워드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노랗게 색을 먹여둔 부분들이 뭐지? 변별 키워드. 자, 그러면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문에서 선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펜터치를 했어야겠죠. 자, 그러면 볼까요? 모차르트 나왔어요. 자, 모차르트처럼 천재성은 특정 분야의 일반적 범주를 뛰어넘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이런 데 강조해서 밑줄을 긋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의성은 그러면 천재성은 이렇게 선천적이야. 근데 창의성은 어때요? 선천적이건 후천적인 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뭐일 수 있는 거지? 후천적일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관계를 지각하거나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전통적 사고 유형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사고한다. 괄호. 자, 그럼 우리가 선지에서 벌써 지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참임이 보장된 것들 지울 수 있는 게 나왔어요. 몇 번 지울 수 있는데요. 볼까요? 몇 번? 자, 여러분 1번은 지금 천재성이에요? 창의성이에요? 창의성이죠. 답 나왔네. 벌써 답 나왔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만약에 후닥닥 답이 나왔어. 내가 읽다가 바로 답을 찾아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실제 시험에선. 공부할 때는 차근차근 우리가 문장 독해 능력을, 매칭 능력을 기르는 거니까 다 찾아. 혼자 공부할 땐. 근데 실전 시험에서는 그게 좀 미련한 거지.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그래도 뒤에 얘기하다 번복할 수도 있잖아. 했던 얘기를 뒤집을 수도 있어. 그쵸? 그러니까 뒤집지 않나만 빠르게 점검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나왔어. 그러면 뒤에서 번복되진 않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끝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펜터치 다 할게요. 자, 여기 새롭게 해석하고 실마리를 찾아 조합하고 재창조하는 능력은 창의성에 가깝다고 했어요. 요것도 증거죠. 그 다음 창의성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시각과 독특한 해석 능력. 자, 그 다음 예술가의 영감은 둘 다 필요해요. 자, 다 체크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은 1번. 그래서 이거는 천재성이라기보다는 창의성이다.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줬죠? 못 찾을까봐.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했다가, 그죠? A 다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변형해서 표현했어.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 어려웠죠? 5번 진짜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5번에 별표 쳐주세요. 품사 통용 문제인데, 품사 통용에 우리가 늘 봐왔던 단어가 아닌 거지. 너무하다가. 근데 너무하다가 동사로도 활용되고 형용사로도 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동사랑 형용사 뜻이 되게 유사해요. 보세요. 자, 제가 사전을 잠시 띄웠어요. 자, 해설지에 넣어놨습니다. 메모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보면 동사일 때 비위에 거슬리는 말이나 행동을 도에 지나치게 하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일 때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넘어서 지나치다. 그럼 둘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 지나쳐.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렇다고 이제 동사랑 형용사의 판별법을 쓰자니 현재형을 넣어서 해보면 몇 개는 되거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너무 하건 말건. 여러분 해설지에 넣어놨으니까 이 예문에다 밑줄 쳐주세요. 해설지에 너무 하건 말건 여기다가 밑줄. 얘는 현재형을 넣어서 해보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너무 하건 말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 예문상 뭐뭐 하건 말건 이런 식의 문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형을 구현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딱 요걸 골라서 낸 거야. 국회직이. 그래서 국회직이 좀 지나치게 이론 문법이나 규정은 좀 치사하거나 섬세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행직보다 독해도 어렵지만 문법이나 규정도 일반적인 범위는 다 해야 되는 건 당연하거니와 좀 이렇게 돌발적인 선지들이 많이 나오고, 아까 전에 띄어쓰기도 우리가 복합어 같은 거 내면은 미리 알고 있었어야 되잖아. 좀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을 뽑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이죠. 자, 그래서 요런 이 너무하다에 나머지 선지 같은 경우는 현재형 넣어보는 걸로 구별이 되거든요. 동사는 현재형을 넣을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그냥 해줬잖아, 예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너무하는 노릇이었다. 요렇게 현재형이 들어가 있죠. 근데 얘는 너무하건에 너무하건이라는 이 어미를 썼을 뿐 현재형을 넣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예문을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그쵸? 이미 시험은 지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험 보려고 이 수업 듣는 거죠. 그럼 국회직에서 이거 내잖아? 그러면 다른 직렬이 내고 싶어 해.
알아요? 오답률이 높고 이제 기출에 나왔으니까 기출망 안에 들어온 거 아니야. 이게 일행직이 아니어도 망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이거 내도 치사도 소리 안 듣거든요, 이제. 알겠죠? 자, 그다음 형용사일 때 이렇게 무시하다니 너무하군. 너무하다 싶었다. 너무하지 않으냐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느냐라고 하죠. 않느냐예요, 아느냐예요? 아느냐. 이럴 때는 얘가 형용사일 때잖아요. 그러면 부정의 보조 용어는 앞에 거 따라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앞에 것도 뭐구나? 형용사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동사 형용사 판단법을 쓰고도 안 되는 선지가 끼어 있었다. 자, 이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답안은 몇 번? 3번입니다. 특이한 예문 하나 알아뒀으면 좋았을 문제였죠. 자, 나머지는 다 형용사요. 자, 그 다음 6번. 자, 6번에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내용일치 무슨 발문? 긍정 발문입니다. 여러분 긍정 발문에다가 선지도 길죠? 자, 이럴 때에는 아까 전에 봤던 4번처럼 변별 키워드를 잡는 건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 왜? 그거 잡으려다가 시간이 다 가. 막 선지도 길고. 그쵸? 그리고 비슷비슷해. 자, 그래서 요럴 때에는 오히려 지문을 먼저 보는 게 나은데 다만 사람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관점 제시형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 이름들은 인지를 하는 게 그러면 이 사람들 별로 나눠야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가 베버, 브루디에, 그 다음에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 자, 그러면 지금 선지를 가장 많이 배분받은 게 누구죠? 브루디에죠. 그럼 이거를 보면 우리가 지문을 안 보고도 지문의 가닥을 잡을 수 있는데, 자, 이것은 하나의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는 글이다. 그리고 누가 중심이다. 브루디에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그와 차이가 있는 베버나 아니면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과의 대조점을 찾는다.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을 긋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지를 보면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고 출제자의 의도대로 글을 읽어야지 글쓴이의 의도대로 글을 읽으면 그거는 주제는 그렇게 해야지. 주제 찾기나 논지 전개 방식은 누구를 찾으면 돼? 글쓴이를 찾는 거야. 근데 내용일치라든가 빈칸 그리고 문맥 이런 것들은 글쓴이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돼? 출제자 의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먼저 보고 힌트를 얻는 게 유익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지문 보겠습니다. 자, 지문의 첫 번째 또박입니다.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권력은 정치적 지배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베버의 지배 개념, 베버 잡아주고 밑줄. 베버에 따르면 타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힘. 자, 이게 권력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베버의 권력을 문화적으로 연결한 건 브루디에였다. 얘기가 넘어가요. 누구로 넘어가요? 브루디에로. 그럼 나면 여기서 멈추고 몇 번 선지 보겠어. 네, 1번 선지 보세요. 베버 얘기가 뒤에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봅니다. 처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보죠.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신과 타인의 이해관계 일치? 아까 전에 베버가 뭐라 그랬어요? 관계 없다며, 타인과. 그러면 1번 속어. 이미 틀렸죠?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베버의 권력을 문화적으로 설명한 건 브루디에였다. 브루디에는 대표자의 역할을 지적했다. 이는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들을 권력의 정당한 행사자들이라고 인정할 때 성립되는 것이다. 그것은 대표자 효과이다. 자, 그 다음 쭉 갑니다. 브루디에는 정치적인 의견이 생산되는 양식에 집중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와 이 브루디에와 대조되는 견해가 사이에 꼈죠. 누구예요? 고전적 민주주의자죠. 여기엔 물결로 구분하세요. 자, 사이에 살짝 껴있는 고전적 민주주의자들의 의견은 물결치입니다. 대표자들을 통해 개인의 의견이 표현된다고 보는 게 고전적인 건데, 근데 브루디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표자들을 통해서 민중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대표자들의 어떤 의견을 우리가 수긍하게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뒤에 나오죠.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판단이 누구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 대표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대표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표자가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는 그 내용이 이만큼이야. 자, 그러면 펜터치 하세요. 본인의 펜터치랑 비교하면서. 제가 중요한 부분 잡아놓은 거예요. 브루디의 의견입니다. 본인의 펜터치 위에 색깔펜으로 펜터치를 올리면서 제가 잡은 주요점과 본인이 잡은 주요점의 차이가 많다면 독해 훈련은 한참 더 해야 한다. 자, 맞았어도 소용없음. 그쵸? 자, 그래서 올려주시고. 이거는 약간 민중, 시민들을 조금 내려보는 것이죠. 그렇죠? 뭐래요? 정치의식의 부재, 없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 대한 주체의 소외 상태, 주체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 머리는 이미 토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쵸? 왜 더 읽을 수 있어요? 더 읽으면 계속 아까 읽은 게 빠져나갈걸? 왜냐하면 시험 때 긴장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글을 되게 명백하게 되게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부담 가지지 말고 중간에 끊고 선지로 가서 처리할 수 있는 거 처리하고 돌아오고 이런 방식을 쓰세요.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쵸? 머리는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갑자기 머리가 좋아질 나이가 지났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차라리 빠릿빠릿하란 말이야. 머리가 좋아지긴 어려워. 그러니까 빠릿빠릿하면 돼. 자, 그러면 선지로 가세요. 2번, 여기에서 자, 부르디에는 대표자 효과의 권력 개념을 설명하면서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들의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나왔었지? 인정해야 돼. 그쵸? 여기서 이제 유권자들이 누구를 인정해야지 이런 지배력이 생겨요? 대표자들을 인정해야 지배력이 생긴다라고 했고, 자, 그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앞에. 여기 인정 나왔죠?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들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고전적 민주주의는 대표자들을 통해 개인의 의견이 표현된다고 보죠. 된다고 보잖아. 자, 그럼 되지 않는다고 해 땡. 자, 그리고 왜곡된 의사소통 체계로 인해 발생되는 유용 효과는 이 사람들 게 아니었어요. 누가 얘기했지? 부르디에가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벌써 1, 2, 3 소거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좀 마음 편하게 정리하도록 하죠. 자, 여기서 밑에 부분 대표자 효과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정치적으로 문외한으로 전락된다. 허위의 동일시, 정치적인 물씬 숭배. 이런 데다가 체크하셨을 거고, 여러분 이렇게 띄엄띄엄 읽는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풀고 수업을 듣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다 읽지 않는 거예요. 자, 중요한 부분은 여기였고. 자, 그러면 여기 4번. 여기서 정치적 물신숭배는 국민들, 유권자들의 주체적인 정치 참여 현실을 찬양한 거예요?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주체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은 숭배하게 된다는 거지. 그럼 주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대표자들이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믿어. 이렇게 된다는 거였어요. 자, 그럼 답은 몇 번? 5번. 자, 대표자들을 신비와 연결시키는 것은 이거 어디 나오게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자, 그래서 지문도 제일 길었지만 끝까지 읽었어야 되는 지문이었고요. 그죠?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 이거 뭐예요? 배열이죠. 배열은 짧게 냈네요. 그쵸? 되게 막 배열 2개씩도 되고 그러는데 국회직은. 자, 그래서 선지를 보면 머리 싸움을 무엇이 하죠? 가, 다. 이럴 때 가, 나, 다라 이런 순서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가, 다만 머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선지에서. 그럼 가다 먼저 읽고 둘 중에 무엇이 먼저라는 게 확연하면 선지 소거가 좀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선지도 좀 활용하세요. 자, 그래서 가다로 출발하면 가다부터.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느새 환경보존 동그라미. 어느새 환경보존은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이 환경보존이 다른 모든 과제를 압도하는 오늘날의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다. 자, 그러면 환경보존이 키워드네요. 자, 그 다음에 다를 볼까요? 환경운동이죠. 환경운동은 근대 산업화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어떤 글이 문제와 해결을 이야기할 때 뭐부터 시작하죠, 주로? 문제부터 시작하죠. 물론 확언할 수는 없어요. 확언할 수는 없지만 문제 제기하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해결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우리는 이미 예감해 뭐가 앞이겠구나. 다가 앞이겠구나 예감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어. 왜? 접속부사가 있거나 이그저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다가 앞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뿐 이거 가지고 선지를 소거할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다 놔둘 거예요. 나를 읽겠습니다. 자, 나 보겠습니다. 산업화 초기에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 예컨대 도시 오염 등등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분별한 발전이 과연 정당한지 묻게 했습니다. 이거는 문제의식이죠. 자, 그러면 다랑 나랑 보면 여기서 얘기한 뿌리 깊은 불신이 바로 뭐예요? 나죠. 그러면 뿌리 깊은 불신이 시작됐다 하고 그게 뭔지 얘기해 줬겠지. 그럼 무엇보다 무엇은 뒤로 가야 돼. 다보다 나는 뒤로 가야지. 근데 나가 앞에 있는 게 있어. 다보다 나가 앞에 있는 건 지워야 돼. 몇 번 지워야 돼요. 다보다 나가 앞에 있으면 지운다. 2번, 3번 지우세요. 다는 나보다, 그죠? 여기서 이 나는 다보다 앞에 올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나가 여기 있잖아.
이러면 안 되지. 다 뒤로 가야지. 뭐에 구체하니까? 얘는 다에 구체하니까. 자, 그 다음 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을 통해, 그럼 반성들이 앞에 나왔네? 그럼 반성이 뭐였죠? 되묻는 거. 그러면 다랑 나는 무엇보다 앞에? 라보다 앞이어야 되겠죠? 사람들은 깨달았거든요. 이 다와 나를 통해 라를 깨달았어요. 그럼 라가 너무 앞에 있으면 안 되겠지? 1번 지워주세요. 자, 그래서 되묻게 했다 자체가 뭐니까요? 반성이니까요. 이러한 반성이 바로 이 두 개거든. 자, 그 다음 말을 볼게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당장 성장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났다. 그럼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요? 반성의 과정에서. 그죠? 되묻고 의심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더 이상 성장을 멈춰야 한다. 이게 무슨 운동이 됐을까? 환경 보존 운동이 됐겠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다. 배열하고 볼까요? 환경 운동은 뿌리 깊은 불신에서 시작됐어요. 그 불신은 이런 것을 되물었죠. 그리고 이러한 반성을 통해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성장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 자, 그래서 무슨 운동하게 돼요? 환경 보존 운동하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외래어 표기법이죠? 자, 외래어 표기법에 뭐 이런 거 나와요? 자, 그죠? 메타 뭐요? 막 이러면서 그치? 나 거기 놀러도 안 가봤는데 뭐 이럴 수 있어. 자, 근데 여러분 출제자는 얘를 알길 바란 게 아니라 최근에 개정된 2015년에 개정된 외래어 랍스터를 알라는 거죠. 로브스터였는데 모두 돼 이제 랍스터도 되거든. 이거를 모르면 안 되거든. 개정이니까. 2015년 개정이니까 안정이 되고도 남았어야지.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쫄면 안 돼. 달마시 뭐 이러면서 알긴 아는데 뭐 이런 거 낼 거야? 막 이러면서 엄청 불안해하는 거야. 그런 걸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정답은 뭐니까. 이런 거니까.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 예. 그쵸? 1, 3, 5. 이거 몰랐으면 안 되지. 자, 그 다음 달마티안. 자, 그래서 기겁.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별표. 자, 9번 문제는 유치원의 바위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것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나타난 걸 찾으라고 그랬는데 너무 짧게 밑줄이 있는데 아마 수험생들은 밑줄을 뭐 잘못 끈 거 아니야? 막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근데 얘만 그면 사실 좀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발문도 이렇게 쓰기보다는 내가 출제자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이 시에서 먼 원래라는 밑줄 친 시어를 활용한 방식이라고 했을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제가 발문을 바꿔볼게요. 이 문제 의도대로. 이 문제 의도는 사실은 이 시에서 먼 원래를 왜 언급했겠냐. 이 시어를 어떤 방식으로 썼느냐예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죽으면 하나의 바위가 되겠대요. 바위를 좋게 보는 거죠. 왜 좋게 보나 봤더니 비나 바람에 깎이면 깎이는 대로. 그럼 비바람이 시련이잖아. 그쵸? 시련에 깎이면 깎이는 대로 다 묵묵하게 안으로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드디어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을 보면서 먼 천둥이죠. 원래 먼 천둥. 여기에서 다음 년으로 넘어가서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야. 먼 천둥이 왜 나왔냐면 여기 보세요.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어떻게 돼도 깨뜨려져도 그럼 뭐에 의해 깨뜨려져도 먼 천둥 소리. 여기서 비 바람은 깎았지. 그러면 먼 천둥인데 그 천둥이 제일 세잖아 지금. 그쵸? 먼 천둥은 원래 소리거든요. 소리인데 그 소리에 깨뜨려져도예요. 그래서 먼 원래에 깨뜨려져도 깍 소리 하나 안 할 바위가 되겠다. 이게 뭐냐면 누가 나에게 시련을 줘도 신음도 내지 않겠다. 나는 견딜 거야 이거거든. 꿋꿋이 견딜 거야. 입 꾹 다물고 다 참을 거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먼 원래가 깨뜨릴지도 몰라. 이런 발상이야. 그럼 사실 이건 표현 방법이에요? 아니면 발상이에요? 발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당당하게 이 문제 출제자한테 왜 발문을 이따위로 썼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표현 방법이 아니라 이 시어에 대한 발상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먼 원래를 그러면 이건 뭐죠? 먼 원래는 소리인데 깨뜨릴 수 있다고 보았으니 주관적인 변용을 쓴 거죠. 그래서 아마도 발문을 이렇게 쓴 이유는 주관적 변용이라는 말을
표현상의 특징에서 언급하는 개념어거든. 그래서 발상은 발상인데 근데 표현기법으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창문을 두드리는 무슨 소리? 낙숫물 소리. 근데 여러분 이거 소리죠? 소리는 원래 창문을 두드릴 수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천둥 소리도 뭘 깰 순 없어. 바위를 깰 순 없어. 근데 천둥 소리에 깨뜨려져도 소리 지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듯 그렇듯 소리가 두드린다는 표현을 쓴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인 변형. 자, 그래서 소리는 청각인데 촉각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공감각적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관적인 변형을 썼다. 자,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나 파도야 어떠란 말이냐 이런 것들도 표현기법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남몰래 흘리는 눈물은 표현기법이 별다른 게 없고요. 자, 3번은 파도야 불렀어. 어쩌란 말이냐 이거 뭐죠? 말을 건넸죠. 사물한테. 그럼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의인화.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말을 거는 방식.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함과 슬픔은 안 어울리죠. 이렇게 극성이 다른 것을 이렇게 합쳐서 쓰면 역설의 한 양상이죠. 역설법. 자, 그 다음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거는 봄이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자신의 심정을 의문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의문형으로.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자, 여러분 10번은 상춘곡이에요. 상춘곡은 가사 중에 최초의 작품이다라고 해서 제가 우월한 독해 수업할 때 강조하는 작품이죠. 어제 배웠는데 그죠? 자, 그래서 우월한 독해에서 지금 이 부분을 독해하는 게 목적이냐 딱 보세요. 다음은 조선 전기 문신 정극인이 지은 상춘곡이다. 다 알려줬죠. 자, 그리고 선지에 보시면 지식국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서울시처럼. 그죠? 근데 국회직에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저는 국가직이나 지방직에도 이걸 낼 수 있다고 봐요. 왜? 워낙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교과서 작품에 대한 지식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지문을 왜 줬을까? 사실은 선지 중에 몇 번만 안 낸다면 지문도 필요 없어요. 자, 몇 번만 안 내면 4번만 안 내면 아예 지문이 필요 없어. 자, 지문은 뭐 때문에 있다? 4번 때문에. 미친 줄 알았죠? 언제 찾아? 어떻게? 이러면서 그쵸? 읽지도 못하겠는데 뭐 법을 찾으라고? 이러면서 그쵸? 찾아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색을 먹였는데 자, 여기에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아침에는 채산하고 나조에 조수하세. 여기 대구법이 있어요. 대구법이 뭐예요? 문장 구조가 일치하면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 하나 이상의 구가 대구, 유사한 통사 구조를 가지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어풀이로 보면 산책은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세. 아침에는 나물 캐고 저녁에는 고기 낚세. 자, 뭔지 알겠죠? 대구법 찾았죠? 대구법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이것도 대구법이고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이것도 대구법이고 대구법은 고전 시가에 거의 없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있죠. 왜? 운율을 살려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연하 1위는 금수를 짚였는 듯 이거 무슨 법? 그죠? 지규법이죠. 자, 그래서 현대어풀이하면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빛 비단을 펼친 듯 이 부분에 지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부기도 날거리고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여러분 부기 공명이 날거리는 거예요? 내가 쟤네 거리는 거예요? 내가 쟤네를 거리는 건데 쟤네가 날거린다고 주객 전도기법을 썼죠. 근데 표현상 노출은 부기 공명이 날거린다가 부기 공명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걔네가 날 싫어한다 이러죠. 자, 여기에 의인화가 있죠. 부기 공명도 날 거린다 이거 부기 공명이 나를 거리니 의인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아무튼 한평생 100년 살길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이 부분 서리법 다 찾았죠? 뭐가 없죠? 풍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풍요가 없죠. 풍요는 뭐예요? 속담, 성어, 돌아다니는 고사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11번의 다음 보기에 밑줄 친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은 여러분 11번의 별표 어려워서가 아니고 요즘 핫하잖아. 알죠? 문맥적으로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게 하는 거. 예전에는 고유어 같은 거 되게 지엽적인 거 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내고 이렇게 문장에서 이 단어의 쓰임이 가장 유사한 걸 고르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는 그 회사에 주어 잡을게요. A는 B에 C를 대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주어가 부사어에 C를 목적어를 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런 거 푸는 방법에 1순위가 뭐라 그랬죠?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떠올려 보자.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회사에 원자재를 납품하고 있죠. 자, 그러면 납품이라는 한자를, 굉장히 디테일한 한자를 하나 떠올렸어요. 자, 그러면 납품 상황 한번 찾아볼까? 쫙. 납품은 아닌데, 그쵸? 어느 것도 납품이라는 말을 쓰기에 좀 부적절하죠. 그러면 좋아. 1순위 방법인 다 대체 어휘로는 지금 정답을 못 골랐어. 그럼 두 번째 방법은 구조예요. A가 B에 C를인데 C 잡아. 원자재를. 자, 그러면 목적어가 가장 유사한 속성인 거를 고르면 그러면 되다가 납품하다와 그래도 가장 가까운 걸 고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목적어 잡아볼게요. 등을 대다. 그 대다 아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핑계를 대다.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자, 그 녀석이 숨어있는 곳을 바른 대로 토설하다. 이거죠? 자,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네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는이라고 했지만 얘가 르이야. 학비를 내가 댈게. 그럼 내가 학비를, 누구의 학비를? 너의 학비를 어디에 대는 거야? 대학에 혹은 너에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학비가 물자죠. 지금까지 본 목적어 중에 원자재가 가장 유사하죠.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논에 물을 대러 가셨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물질인데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 회사에 원자재를 대다라고 했을 때 대다가 돈이나 물건 따위를 마련하여 주다라는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4번, 5번에 자, 사전적 의미의 구체적인 걸 한번 볼게요. 학비를 내가 대다는 이게 맞아요. 돈을 대주는 거니까요. 근데 논에 물을 대다는 어떤 곳에 물을 끌어들이다라는 끌어들이는 거야. 해주는 게 아니고. 그쵸? 그래서 내가 물을 끌어들이다. 그럼 물을 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다른 곳으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가져와서 주는 거야.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일 매력적인 오답이 5번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번의 별표. 그러면 이거는 하나 알아둬야겠죠. 물을 대는 건 그냥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끌어온다는 뜻이구나. 자, 이거는 보세요. 원자재는 내가 그냥 쟤한테 주죠. 돈도 내가 쟤한테 주죠. 근데 물은 다른 데서 갖고 와서 갖다 대야 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은 맞춤법입니다. 사실 맞춤법은 그리고 표준어 규정은 해설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독해 해설에 힘을 줄게요. 자, 나이배기 그리고 알배기 그 다음에 언덕배기 그리고 오이소박이 판박이 해설지 이렇게 자세히 써놨으니까 해설지 참고하세요. 맞춤법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이것도 문법인데 설명할 게 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걸어보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1번 본용언 걷다에 활용형 걸어에 보조용언 보다 활용형 보니가 이어졌으니 자, 한글 맞춤법 47항 규정에 따라 그럼 몇 항을 다 외워야 됩니까? 그건 아닌데 그건 몰라도 돼. 근데 이 한글 맞춤법 47항이 아니어서 틀리게 하진 않아. 알겠죠? 여러분들한테 몇 항이야 숫자를 묻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여기에 보기처럼 붙여 쓰는 것이 띄어쓰기 어긋나지 않는다. 이것만.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본보조의 띄어쓰기구나. 띄어쓰기 규정 중에 본보조 규정? 이렇게. 그럼 본보조의 규정을 끌어와 볼게요. 본용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 경우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 그 경우는 보조적인 연결어미가 이거나 아니면 의조명사에 하다나 쉽다가 붙는 경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건 무엇에 해당합니까? 걸어 보니의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어긋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 부사는 자, 부사 파생 전미사 이, 히 뭐를 붙이냐? 하다가 온다면 대부분 무엇이다? 히. 근데 하다가 와도 어떨 경우에 시옷으로 끝나는 경우나 비읍 불규칙의 경우 가까이 이런 거 가까워니까. 자, 그 다음에 부사나 명사 첩어 뭐 예를 들어 더욱이 라든가 뭐 첩첩이 샅샅이 이런 거 명사 첩어일 때 이럴 때만 이를 쓰고 나머지는 하다 붙으면 히로 빠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게 그 밖의 것에 들어가 있죠. 한글 맞춤법에. 자, 그래서 무단 같은 경우는 시옷으로 끝난 것도 아니야. 비읍 불규칙도 아니야. 부사였던 것도 아니야. 명사였던 것도 아니야. 그죠? 그럼 뭐예요? 히죠.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3번. 자,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말. 이거는 해설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14번에 다음 밑줄친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자, 배치죠. 배치해야 될 조각을 먼저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글을 먼저 봐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배치해야 될 조각을 먼저 봐야 하는 경우는 언제? 접속부사나 이그저로 출발할 때. 그렇지. 얘지. 자, 얘 지금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이 조각을 먼저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힌트가 되거든. 그러면
역접이니까 뒤에 오는 문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앞에 있어야겠네. 자, 그럼 보는 거예요. 문학을 비롯한 모든 예술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나잖아요. 그럼 앞에 어떤 내용이 있겠구나 하고 가. 그냥 가지 말고. 그래, 그쵸? 힌트를 얻고 가세요. 난 읽었어. 자, 이러지 말고. 제가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총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게 나와야지. 그러고 가면 그만 보이는구만. 그래서 이걸 읽고 생각의 정리를 하지 않고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더 오래 걸려. 왜? 기준이 없거든. 기준이 없으니까 매 구간 망설이는 거야. 자, 그러지 말고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서 그러면 이 앞에는 총체적으로 보지 않는 걸 얘기를 하겠네. 그럼 총체적으로 보지 않는 건 부분적으로 보는 거지. 그럼 부분적으로 보는 얘기가 다 끝나고 얘가 오겠네. 이거죠. 자, 그러면 글 보니까 어디까지 부분적으로 봐? 자, 여기서 사실상 모든 예술은 인간을 위해 봉사한다. 자, 인간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인문과학은 여기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부등호 이렇게 했어요. 자, 이쪽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어느 한 면만 봐. 어느 한 면만. 아직 총체적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사회학은 또 역시나 어때요? 사회와의 관계,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 그 다음에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 그러면 총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문학은 이렇게 한 측면만 붙잡고 씨름한다. 그거를 뭐 한다? 단점을 막아요. 그럼 여기서 문학이 한쪽만 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문학은 개인이 인간의 한 측면만 붙잡고 씨름함으로써 피상적으로 그리고 단편적으로 파악할지도 모를 단점. 그럼 보세요. 이렇게가 단점을 꾸미는 거야. 근데 이 문장을 잘못 읽은 사람들이 있어. 문학은 한쪽 면만 본다고 이렇게 읽은 사람이 있어. 잘 보세요. 사람들이 한쪽 면만 읽을 수도 있는 것을 뭐 한대? 막아주잖아. 그럼 문학은 막아요. 뭐를 막아요? 한쪽만 보는 걸 막아요. 그러면 어디에 와야 되겠어요, 저게? 이 문학에 대한 얘기 앞에 나와야죠. 총체적으로 보게 한다. 막아준다. 한쪽만 보는 걸. 자, 그래서 답안은 디귿. 그래서 한쪽 면만 보는 것 뒤에 한쪽 면만 보는 것과 총체적으로 보는 것 사이에 딱 넣어야죠.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자, 다음 고시조들은 제가 그래서 시조 100개 보라 그랬죠. 제가 나눠드렸어요? 안 나눠드렸어요? 우월한 독해할 때 시조는 교과서에 있는 거 다 털면 100개쯤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무료 특강으로 고전 시조를 주제별로 한 93개 정도 해놨죠. 근데 그거 수업하는데 얼마나 걸렸지?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걸렸어요? 시조 93개 수업하는데 1시간 20분 걸렸죠. 1시간 20분밖에 안 걸리는 이유는 주제가 같으니까. 비슷비슷한 말을 계속하니까. 그쵸? 그것만 들으면 되는데 그걸 안 들어서 이런 걸 틀리나? 그쵸? 자, 거기 보면 1번 황진이의 그리워할 줄, 나의 일인데 그리워할 줄 몰랐던가. 있어라 하면 가랴마는. 굳이 보내놓고 후회하는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튕겨놓고 후회하는 황진이. 자, 그 다음에 2번 철령 높은 봉오리에 쉬어넘는 저 구름아. 자, 외로운 신하의 늙은이의 그 눈물을. 자, 지금 유배가고 있거든요. 누가 유배갈 때 쓴 거? 이항복이 유배가면서 썼던 시조. 자, 그래서 나의 눈물을 비삼아 뿌려다가 누구한테? 님 계신 구중심처. 누구에게? 임금에게. 여러분 문제 질문 뭐였어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의 성격이 다른 거. 그럼 그리워하는 건 연인이거나 임금이거나.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 3번, 4번, 5번 다 기녀들의 시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평소에 다 해석을 해드렸던 거니까 굳이 여기서 해석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녀 시조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 관용적 표현 중 뜻이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것도 우월한 어휘 한자에 있는 거 싹 다 나왔죠. 여러분 이 시험 나오고 제가 책 썼어요. 책 쓰고 이 시험 나왔어요. 그치? 그러니까 국회직처럼 완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자, 그쵸? 자, 그래서 다 있죠. 자, 떡 해먹을 집안 내가 이거 헷갈리지 말라 그랬지. 출제자들이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쵸? 떡 해먹을 집안이 잔치하는 집안이에요? 굿하는 집안이에요? 굿하는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수업할 때. 자, 떡 해먹을 집안이 옛날엔 잔치할 때 떡 잘 못 해먹어서 가난해서. 그럼 여러분 집안에 경사가 있어도 못 해먹던 떡을 언제 먹어? 집안에 우환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무당 불러다 굿하면 그건 안 할 수가 없잖아. 그쵸? 자, 그래서 그때는 떡을 했지. 그러니까 이건 잔치가 아니라 집안에 우환이 많아서 굿을 할 때 떡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일에, 이거 1번 맞고 2번은 자, 이골이 나다. 어떤 일에 완전히 길들어 익숙해지다. 진절머리 나도록 그 일을 오랫동안 많이 했다는 뜻이고 지금 쓰여 있는 지긋지긋 진절머리는
언제? 신물이 나다가 더 정확합니다. 근데 되게 치사하긴 했다, 그죠? 우리가 이골이 나다랑 신물이 나다랑 매우 유사한 상황을 많이 쓰거든요. 자, 그 다음 벙어리 재판. 벙어리 재판은 답답하겠지. 말을 안 하니까. 시비를 가리기 어렵고. 그 다음에 반죽이 좋다. 아, 저 사람 진짜 반죽이 좋네. 그럼 되게 싹싹하고 노여움이라 부끄러움을 타지 않고 그리고 활발하고. 자, 그 다음 악휘를 짓다. 이거 매듭을 짓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 17번. 다음 시를 읽고 화자의 심정,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가을의 기도입니다. 자, 이것도 우월한 독해에 나오는 작품이죠. 필수 작품이니까요.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내가 기도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사랑이죠. 그쵸? 근데 이것을 위해서 뭐 하게 하라 그랬죠? 시간을 가꾸게. 이건 뭐냐면 사랑보다 사랑을 향한 헌신이에요. 내가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자, 그래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내 영혼이 굽이치는 역경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 이런저런 역경들을 다 지나서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홀로 고독하고도 정신적 경지가 높게 하소서.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죠? 그러한 꼿꼿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번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워달라고 한 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여러분, 이게 포인트야. 겸손한 모국어로 기도하게 하소서. 한국어가 부족한 게 아니죠? 여기서 한번 쉬어가라는 건가? 자, 그 다음에 2번 이연에선 가을에는 꼭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 것을, 여러분, 안 하던 사랑을 하게 해달라보다는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절제거나 인내거나 희생이거나 헌신입니다. 자, 그래서 되게 목마른가 봐. 막 사귀고 싶어 미치겠구나. 막, 여친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상황이구나. 막 이거 아니에요. 잘못됐죠? 그 다음 3번. 3년에서는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하고 싶은, 여기서 자유로움은 모든 이 시련과 고통을 떠나서 홀로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는 아무런 속박도 없죠. 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유로운 영혼을 까마귀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의 해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시공간적 배경의 변화가 잘 나타났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백합의 골짜기와 이거 말이에요. 그죠? 굽이치는 이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는 진짜 공간이에요? 아니면 마음 안에 어떤 격동하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시련과 고통으로 인한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시공간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 5번.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의 화자는 고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 아니야, 고독 원해. 난 스스로 고독해지길 원해. 뭘 위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홀로 이제 까마귀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18번은 황순원 작가의 목너미 마을의 개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6.25 전쟁 이후에 이 6.25 전쟁을 극복해내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개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개는 버려진 개고, 그리고 굶어가지고 다 죽어가다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조금씩 그 꾀지지한 꼴을 면하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진짜 밥을 조금씩 줘가지고 십시일반에서 공동체 정신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말랐던 강아지가 이제 개가 통통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새끼까지 낳는 걸로,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날 거다라는 걸 보여줬던 소설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거는 소설을 미리 몰라도 풀죠. 세도막으로 나누래.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문학 문제지만 문학적 소양을 원하진 않는다고 봐요. 자, 그냥 여기서 보면 저녁 때가 돼서 비가 멎었다. 신둥이는 또 미리부터 왔다 갔다 해서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어요. 이날 저녁에는 꽤 많은 밥을 남겼거든요. 다음 날은, 여러분, 이거는 장면을 나눠달라는 얘기야. 자, 다음 날은 아주 깨끗이 개인 봄날이었는데 이날도 신둥이는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시간의 비약. 그래서 세 군데로 나누는 건, 자, 이거예요. 자, 어디? 자, 이렇게 미음 자리.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 여기. 그래서 시간이 비약되는 부분을 이렇게 나눠줬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19번이에요.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내용일치 무슨 발문? 부정 발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담는다? 변별 키워드를 담는다. 자, 여기서 1번 노동자 약초. 그 다음에 2번 유럽의 사망률. 그 다음에 3번 현대 선진국의 주된 사망 요인.
그 다음에 자 5번과 엮어주시고 3번, 5번 암을 일으키는 원인. 자 여기 환경이라기보다 유전자의 부등호. 그 다음에 4번의 오염물질. 이런 식으로 변별적 키워드를 잡아주시고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지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글은 어떤 글인 거 알겠죠? 어떤 글이다? 결국에 예전과 지금의 어떤 사망과 관련된 원인을 비교대조하겠구나. 자 그러면 지문 볼게요. 19세기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유럽에서 도시화에 따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전염병이 돌았어요. 자 여기서 극도로부터 괄호, 영양실조까지 가로 닫고 그래서 병들이 돌아서 많이 죽었죠. 그럼 이건 환경 때문이네. 그죠? 그리고 노동자는 뭘 할 수밖에 없었죠? 약초 처방 나왔죠? 그 다음에 19세기 말에 이르러 사망률이 떨어진 건 뭐 덕분에? 위생과 식사 등의 생활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오늘날 산업화한 국가의 주된 사망 요인은 여기에 오염물질 나왔어요. 오염물질 나왔고요. 암 원인 나왔고요. 유전자 나왔지만 보다 궁극적 원인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 5번. 자, 마지막 문제예요. 저는 일행직 한자나 어휘도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봐요. 자, 문제 한 개를 독해 안 주고 어휘만으로 낸다는 건 출제자들 입장에서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빈칸 추론인데 문맥에 적절한 어휘를 물으면서 나라면 한자로 냄. 아, 너무 친절했어. 자, 그쵸? 자, 그래서 저면 모의고사 한자로 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단어인데요? 요 정도 단어는 한자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친절하게 도금을 써준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대한 빈칸 두 군데였어요. 맞죠? 이 두 군데 힌트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개입한 거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국가가 결정한 임금에 법률상의 효력을 부여하여 지불토록 강제하여 국가가 임금 결정에 뭐 한다? 개입한다. 그리고 여기도 볼까요? 이와 같이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에 참견한다. 개입한다. 자, 근데 선지에 보니까 개입 말고 뭐가 있었나요? 추종. 그럼 국가가 따르나? 아니죠. 국가가 손대는 거죠. 그래서 개입 빼고는 지워주시고 속어법으로 빈칸이 여러 개일 땐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자유로운 교섭에 의한 임금 결정의 원칙에 대한 과로이다. 자, 원래는 자본주의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자유롭게 교섭해서 정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국가가 그래도 안 돼. 아무리 너가 노동하고 싶어도 그 돈 이하로 받고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원래 자유로워야 되는데 국가가 뭐 하는 거죠? 그쵸? 이게 간섭해서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무기는 그냥 자본주의를 두고 보는 거죠. 근데 국가가 손댔잖아. 개입했다는 건 자본주의 수정입니다. 자, 그래서 무기를 빼주세요. 그 다음 디귿 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자인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어떠한 교섭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만약에 대놓고 근로자와 이제 노사 간에 맡겨두면 누가 갑이야? 사가 갑이죠. 회사가 갑이죠. 그러니까 모한 협상이 안 돼요. 대등한 협상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답안 1번입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횡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세로로 읽으면서 속어법으로 푸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굉장히 우수한 기출문제인 국회직 문제 풀어봤어요. 제가 그랬죠. 일행직의 미래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국회직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말고도 일행직 하는 분들도 왔을 텐데 그래서 이제는 일행직 시험이 트렌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년치 일행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뭘 해야 한다? 기타 직렬 3년치는 반드시 풀어봐야 한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